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2부 정치의 프리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선 의원을 지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하기 곤혹스러우시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솔직히 워낙 민주당에 안 좋은 악재가 터져서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 민주당의 그동안 이제 사법 리스크 할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제 보수 언론하고 여당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이거거든요. 두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서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 어느 게 더 악재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유례 없는 이제 정치 보복 또 먼지털이 수사 없는 죄를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주장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바뀐 진술 외에는 검찰이 뭘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구체적인 정황들이 이렇게 드러나니 조금 우선 사안은 좀 다르다 이게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는 그야말로 그냥 이 지옥과 이 천당 사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적으로 잘못이 되거나 또 혹은 유죄 가능성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총선 못 치르는 거고요. 예. 근데 1심이 총선 전에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가령 이제 2차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이거를 못 넘거나 이러면은 그야말로 그냥 총선 자체를 못 치르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등장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례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명의 체포동의안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논란이 되고 또 가결이냐 부결이냐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상당 정도 수다 그러면은 일단 국회에서도 유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잘 대응하고 또 정리를 잘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파장은 있으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어느 칼날 위에서 그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견디냐 낭떠러지냐 이런 이제 거하고는 조금 그 정도 정치적으로는 조금 다르다. 그 정도보다는 좀 그래도 경하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도 잘 정리하면 경하다는 표현보다 잘 정리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민주당의 총선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지금 이 사태에 잘 대응을 하려면 사실관계부터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녹취록 공개되고 음성 공개되고 언론사마다 하루에 하나씩 단독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녹취 파일하고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시면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건 뭔가 검찰의 정치보복성의 수사라고 보시나요? 저는 보복성 수사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우선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이 너무 방대하고 3만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통화 녹음 내용 자체에서 검찰이 뭐라 그럴까요? 통화 내역의 혐의점들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화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로 세로 이렇게 C줄날줄을 잘 맞춰주는 통화 내용일 가능성들이 있어요. 너무 방대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의외로 검찰 수사가 어렵지는 않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너무 구체적이고 많고 여기서 이제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연관된 이제 얘기들이 또 뒷받침이 되고 이러니까 조금 다른 통화 내용 가지고 수사했던 입증해야 되는 검찰의 다른 수사하고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조금 덜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조금 넌센스다. 넌센스고 조금 오히려 그런 주장 자체가 이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대중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최고위원회 시작 전에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발언을 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 숙이면서 일단 사과를 했고, 그런데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사실은 민주당을 향한 모든 수사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뭐 본인을 향한 수사뿐만 아니라 뭐 노웅래 의원 때도 그렇고 다 정치보복이다, 검찰이 뭐 사정정국을 펼치고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당내에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주문 이렇게 했거든요. 톤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이번에 민주당의 대응에서 두 가지 사실 실책이 있었거든요. 실책이요? 예, 하나는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 또 진상조사를 어떻게 해요? 검찰도 이제 입증하기 위한 이제 수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건 스스로를 옥죄이고 압박하는 거거든요. 자체 진상조사. 민주당 진상조사를 한 달을 할 겁니까? 두 달을 할 겁니까? 그러면 결과를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내면 내는 대로 스스로를 옥죄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상조사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련된 의원들은 아니라고 할 거고. 뭐 근데 어떻게 진상조사를 해요? 그럼 진상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당에서 사법적 처리는 못하지만 당 차원의 어떤 또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징계를 할 건지 뭐 출당을 할 건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상조사라는 그런 것을 먼저 선행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와닿지 않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 이제 뭐 송 대표도 그랬지만 처음에 이제 이것이 마치 이제 정치 탄압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한 것은 그건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비춰지게 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송영길 대표의 또 귀국도 요청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대장동이나 뭐 다른 사안들은 타자에 의해서 밝혀진 거 아니에요. 타자에 의해서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이거는 민주당 내의 부총장의 녹음에 의해서, 통화 녹음에 의해서 시작된 건데, 이게 그냥 단선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이고 또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요, 스스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뭐 대장동에서 주종목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성남 FC로 옮기고 이 과정에서 증거는 없고 또 공소장에서도 428억 실소유 문제라든가 정치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뀐 유동규 등의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이제 혐의 적용이고 공소장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아주 과단성 있게 당당하게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얽매여서 이 소위 말해서 이 과단성이 결여되거나 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키를 쥐는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통화를 했다라는 거고, 언론 보도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아직은 부인을 하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올 주말쯤인가요? 파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예고를 했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귀국을 할 거라고 보세요? 당에서는 그걸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귀국할 것처럼 이 다들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귀국 안 할 거다? 네, 당장은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송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은
송 대표하고 이제 연결고리, 예.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확증적으로 찾는다는 게 사실 포인트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또 이제 뭐 법정으로 가더라도 이제 공방의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송 대표가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또 혹은 지시했는지 혹은 알고도 묵인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행위들을 송영길 대표가 간접적으로 한 건지 이런 등등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현재 단계에선. 그래서 버틸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와도 별로 예. 송영길 대표가 할 얘기가 없는 이런 걸로 본인은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조기 귀국해서 가타부타 뭔가 좀 언급을 하고 본인이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게 당으로는 좀 나은 거 아니에요? 당 입장에서는? 귀국을 해서 하는 것이 맞고 당연하죠. 예. 근데 송 대표 입장에서 하진 않을 보면 거다. 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귀국을 당장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원래 하던 대로 베스트, 워스트 요 얘기 좀 해보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뽑은 이번 주 베스트는 누구? 홍준표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최재성 전 수석께서 베스트로 뽑은 얘가 거의 없던 것 같은데. 뭐 베스트로 뽑힌 횟수가 얼마 안 돼요. 워스트가 많았지. 그래서요. 예, 베스트로 뽑은. 다른 예. 정치인들도 왜 베스트로?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괜찮은 정치적 포지셔닝을 이번에 한 거예요. 어떤 정치적 포지션? 첫 번째로 상임고문에서 해촉됐다고 네. 입을 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SNS 정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자기 메시지를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해촉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효과는 김기현 대표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홍준표 시장한테 있는 거죠. 탄압받는 이미지 뭐 이런 건가요? 뭐 해촉했어도 네. 할 얘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스피커 볼륨이 더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윤 대통령은 과거에 대선 후보 경쟁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현존하는 태양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떠오를 태양. 당내에서 예. 대선 잠재적 경쟁주자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홍 시장님이 무조건 그냥 모두 까기 하고 그냥 차기 대선 주자나 이쪽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입장에서는 누구 있죠? 아니, 홍준표. 뭐 유승민, 네. 나경원, 네. 뭐 전부 비판적이죠.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는 뭐 자기는 관리형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한 대표지 대선에 꿈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어요. 그럼 당연하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전당대회 때 사실 홍준표 시장이 지원 사격을 많이 했죠. 그랬죠. 메시지가 같았거든요. 네. 김기현 대표도 나는 관리형이다. 대선 아니다. 네.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조적인 관계였다고 보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기는 어려워요. 홍 시장 입장에서. 홍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음 대선을 놓고 봤을 때 네. 윤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나 국정운영 방식이나 이런 걸로 재집권을 하는데 윤 대통령의 평가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뭐 역대 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재집권이 그만큼 이제 어려웠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조금 소외된 네. 혹은 또 조금 공격받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조금 정치적 질감이 다른 걸로 국민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재집권에 또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차별하냐 아니냐 이것이 늘 대선 때 집권당의 이제 숙제였는데 그렇죠. 집권당 후보들은 뭐 홍준표 대표는 아마 다음 차기 레이스에서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김기현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코아 이쪽에서는 조금 떨어진 그런 이미지를 이제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득이 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럼 비주류의 수장으로 우뚝 서는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될 그런 길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용산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뭐 현직 대통령은 다 차기에 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부담스러워하죠. 그게 모든 권력의 속성입니까? 예. 그렇죠. 그럼 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대통령실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에 상임고문 해촉하는데 용산의 의중이 작용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선을 걷거든요. 뭐 대통령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요. 아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전당대회에 네. 거의 뭐 김기현 대표로 딱 설정을 해놓고 여론조사에 1등하는 후보들을 다 주저앉히잖아요. 또 룰도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용산에 이 국민의힘 당무 개입이나 선거 개입은 사실은 뭐 이제 삼척동사도 알 정도로 그렇고 또 이것이 또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왔는데 홍준표 시장처럼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경쟁을 했던 상대고 이런 분을 일종의 이제 해촉을 하는데 김기현 대표 혼자 했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용산의 생각하고 달리 이걸 해촉을 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 당에 파견된 출장소장이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거의 만들어다 주다시피 한 대표인데 그걸 거스르고 했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이번 주 워스트 뽑아보죠. 누구? 당연히 김기현 대표라고 봅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베스트인 거와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시소와 같은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이걸 진짜 독자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저 상임고문 해촉이요. 네. 우선은 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점수가 확 깎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고문을 다른 얘기를 했다고. 그것도 김기현 대표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전광훈 목사하고 손절해라. 왜 못하냐 하니까 그냥 잘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문 홍답이라고. 네. 전광훈 문제 제기했더니 홍준표 해촉하는 걸로 답이 돌아왔다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실수예요.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 입 좀 닫으라 그러고 유상범 대변인은 이거 완전히 절연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절연하고 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 될 일을 홍준표 대표를 해촉하고 그다음에 절연을 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미국에서 도청한 거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는 안 했다 그러고 괴담이라 그러고 가짜 뉴스라 그러고 이랬는데 미국에서는 체포하잖아요. 기밀 유출자로 똑같죠. 이거를 만약에 절연을 하면 홍준표 왜 해촉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옳은 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연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몰리게 돼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김기현 대표의 정치력, 대표로서의 능력 이것이 과연 총선이라는 또 총선 공천 또 총선이라는 엄청난 일을 치러야 된 사람의 리더십으로 능력으로 이번 일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하면은 불안하게 평가가 되죠. 그러면 앞으로 김기현 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총선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당원 중심 당 얘기하고 경선 공천권 내려놓고 경선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떤 포인트죠? 저는 그렇게 안 하면은 국민의힘이 아마 폭발할 거예요. 그럼 전광훈 목사 말대로 100% 당원 경선한다고요? 후보 공천할 때? 저는 하여튼 100%든 뭐든 경선을 안 하게 되면은 굉장한 논란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수요 공급이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원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하고 한나라당이 참패한 지난 총선은 당선된 국민의힘이죠.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남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네. 이런 대부분 황금 지역구에서 겨우 살아남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외부 수요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게 뭐 검사 출신이든 뭐든. 네. 그런데 이 외부 수요가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는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꽂아야 되거든. 전략 공천. 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네. 대부분 이 황금 지역구에 꼽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은 경선하자고 덤비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당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틈을 정광훈 목사가 알고 치고 들어온 거다? 이런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네. 하여튼 이 말이 이 갖고 올 거는 이후에 이제 이 귀추가 주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저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정광훈 목사 문제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네. 뭐, 예전에요? 예, 네. 예전에 2019년도에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재원 네. 이 발언이 있었고 연속된 발언이 있었죠. 우파를 청와 통일했다. 5.18 헌법 전문에서 넣지 말아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기 때문에 우선 김재원 대표 징계가 불가피할 거예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이것을 과단성 있게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철연하고 말 것도 사실은 없거든요. 당원이 아니니까. 그냥 평가해버리고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자체를. 네, 그리고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정광훈 목사의 당원들. 권유로 이제 들어온 당원들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을 배가하든지 예. 무슨 걸 보여줘야죠.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추천인의 입당원서에 정광훈이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언론 보도 보면. 뭐 전부 그럴 수도 있고 또 예,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건너서 누구 권유로 그럴 수 들어온 있죠. 사람들은 예. 추천인이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4만 명이다. 엄청난 거예요. 지난 전대가 김기현 대표 선출된 전대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40만 명이었어요. 4만 명 10%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손절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이것은 방법도 다양하고 또 고민되는 부분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